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던가요. 저에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인숙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20살 무렵 격리학원에서였죠. 실습 시간에 둘이 짝이 되면서 자연스레 친해졌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나중엔 학원 끝나고도 꼭 같이 밥 먹고 주말마다 만나며 우정이 깊어졌죠. 그 시절 저희 둘은 참 철없던 20살이었어요. 남자 얘기, 예쁜 옷, 유행하는 노래, 꿈. 뭐든 밤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로 같이 뛰면서 깔깔댔고 돈이 없던 날엔 고구마 한 봉지 사서 반씩 나눠 먹었죠.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인숙이 어머님은 저보고 딸 같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인숙이 보면 늘 밥부터 챙겨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육아 얘기며 시댁 얘기며 둘이 풀어놓을 말들이 끊이질 않았죠. 누군가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낫다고 말하곤 하는데 정말 그런 사이였어요. 명절에도 꼭 통화했고 생일엔 선물까지 챙겼어요. 마음이 잘 맞았거든요. 그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든든했고 하루가 괴로운 날에도 인숙이의 밥이나 먹자 한마디면 웃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끈끈한 인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제 남편이 아팠을 때도 인숙이는 제 곁에 있어줬어요. 병원에 데려갈 힘이 없을 땐 차를 몰아줬고 입원실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죠. 저 혼자라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그 시간을 인숙이 덕분에 버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무너져 있던 제게 인숙이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반대로 인숙이 딸 결혼식 때도 제가 도왔죠. 드레스 고르러 따라다녔고 청첩장 디자인도 같이 받고 결혼식 날엔 새벽부터 가서 신부 대기실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그런 게 친구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먼저 계산하고 손익 따진 적 없어요. 그저 자연스레 서로를 챙겼고 고마움은 말보단 행동으로 전했죠. 어디 가서 말하면 다들 부러워했어요. 진짜 친구 있으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레 웃었죠. 그래, 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 그게 제 자랑이자 삶의 위안이었어요. 우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가까이 함께한 사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게 인숙이었어요. 인생의 계절마다 함께 있어줬던 제게는 자매 같은 친구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나중에 그 우정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쉽게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토록 믿었거든요. 그 무엇보다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선택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갈라놓을 수 있는 거였나 봅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이가 돈 앞에서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돈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결국 그 우정이 처음부터 한쪽만 믿고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그저 순수했던 우리의 시절만 기억하고 싶네요. 그렇게 눈부셨던 청춘의 어느 날 고구마 하나로 행복했던 그때 세상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시절로요.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은 그럭저럭 평범했어요. 아침에 시장 다녀오고 오후엔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엔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던 사람이 그대로 푹 쓰러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탈진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치료가 길어졌고 회복은 더뎠고 집안 살림은 제 어깨로 모두 쏠렸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갔어요. 병원 침대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면 속이 타들어갔죠. 그래도 울 수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했고 병실에선 간병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인숙이가 있었어요. 병원에 찾아와선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을 때까지 널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너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인데 인숙이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인숙이는 주말마다 병원에 와줬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 동안 남편을 봐주고 밥을 못 챙겨 먹은 날엔 간단한 반찬을 싸와주고 심지어 입원실에서 제 대신 밤을 새워준 날도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혼자선 절대 견디지 못할 시간을 인숙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마음까지 메말라가던 그 시기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남편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저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던 어느 날 이번엔 인숙이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딸 결혼이 잡힌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일처럼 기뻤어요. 인숙이 혼자 힘으로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거든요. 딸아이는 반듯하게 자랐고 예의 바르고 성실했어요. 그렇게 바르게 자란 딸을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낸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가 함께 했어요. 드레스 고르는 날엔 제가 거울을 들고 따라다녔고 혼수 고를 때도 발품 팔아 같이 다녔어요. 인숙이는 준비할 게 많다며 초조해했지만 저는 도와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순이야, 너 없었으면 나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그간 내가 받은 만큼 이렇게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결혼식 날 아침 인숙이는 울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딸 손을 꼭 잡고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처럼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우정은 끝까지 갈 거라고.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 곁에 있어줬던 우리였어요. 울 때도 웃을 때도 늘 옆에 있어준 단 한 사람. 저는 그걸 진짜 우정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더 아프게 남아요. 그날의 고마움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바라는 마음만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더군요. 다음 장부터는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 병세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도 생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병간호로 몇 년을 보내다 보니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했죠. 아이들도 다 커서 제 품을 떠났고 이젠 제 손으로 뭔가 해봐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작은 식당이었어요. 요리를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간단한 반찬 가게를 하다가 입소문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사람들 입맛 사로잡을 자신은 있었어요. 그저 시작할 자본이 부족했을 뿐이었죠. 그 이야기를 인숙이에게 처음 꺼낸 건 여느 날처럼 둘이 국밥을 먹다가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앞에 두고 내가 조심스레 말했죠. 나 작은 식당 하나 해볼까 해. 인숙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가게 보증금의 기본 집기, 인테리어까지 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없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보려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국 인숙이 생각이 났어요. 망설이다가 정말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수가 미안한데 나 혹시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인숙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니까 해주는 거야. 내가 하자니까 믿고 줄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을 떠나 그 믿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순간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인숙은 다음날 정말로 통장을 건넸고 보증금도 그 돈으로 해결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다짐했죠. 가게는 조그마했지만 나름 정성을 들여 준비했어요. 메뉴도 하나하나 직접 구성했고 장사 경험 있는 이웃 가게 사장님에게도 조언을 들었어요. 처음엔 손님도 꽤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들렀고 반찬이 맛있다고 칭찬도 해줬죠.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섰고 점심 장사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배달의 비용에 재료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버텼어요. 인숙이에게 받은 돈 절대 허투루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마다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에는 혼자 뒷정리하다가 쓰러져 잠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달 적자는 쌓였고 몇 개월이 지나자 결국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조급해졌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근황을 묻는 통화였지만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돈을 갚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미안함, 자책, 불안,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토록 소중했던 우정이 이제는 한 푼이 무거운 빚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무게가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무거운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인숙이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가게를 접겠다고 결정한 날, 저는 테이블을 하나씩 닦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문을 닫는다는 건 단지 장사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었어요. 인숙에게 진 빚을 끝내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걸로 우리 사이도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폐업을 정리하는 몇 주 동안 인숙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전화기만 들면 괜히 가슴이 떨려서 하루하루 미루다 결국엔 메시지 한 줄로 정리 소식을 전했죠. 가게는 접게 됐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미안해. 답장은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인숙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음 같아선 직접 찾아가 머리 숙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그 사람 친구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려놓고 그냥 장사 접었다며? 애초에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식당을 차렸대? 처음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헛소문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순이야, 미안한데 인숙이가 요즘 너 얘기를 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숙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곧 직접 듣게 됐죠. 나는 그냥 믿고 돈 준 건데 결국 남는 건 빚이더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차가운 목소리, 낯선 얼굴. 예전의 인숙이 아니었어요. 말이 날카로웠고 눈빛도 낯설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낸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물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한 제 책임이죠. 그건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인숙이가 저를 돈 빌려간 사람으로만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사이엔 수십 년의 추억이 있었고 남편 병간호 때 흘린 눈물도 딸 결혼식 때 나눈 웃음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보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돈을 갚기 위해 다시 일 시작한 것도 새벽마다 일용직 다니고 허리 끊어져라 일한 것도 인숙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죠. 사람들 사이에 돌던 소문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고 모임에서도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됐어요. 누구도 제 편은 아니었고 조용히 벽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고 누군가의 호의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됐어요. 갚지 못한 빚보다 돌이킬 수 없는 신뢰가 무너진 게 정말이지 더 아팠어요. 그런데도 참 바보같이 저는 그게 일시적인 감정이길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인숙도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운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우정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한 번의 흔들림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어요. 인숙도 마음이 상했을 테니까. 몇십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그 한순간을 못 넘기겠나 싶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했어요.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일부라도 보내며 사정을 설명했죠. 인숙아, 지금 당장은 넉넉하지 못해서 이만큼밖에 못 보내. 그래도 꼭 다 갚을게. 고맙고 미안해.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한참 뒤 입금 확인 문자 하나 말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숙은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어요. 모임도 끊겼어요. 매달 한 번씩 만나던 그 자리, 저는 더 이상 불려가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다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인숙을 우연히 봤어요. 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여전히 꼿꼿한 걸음걸이였어요. 반가움이 먼저였죠. 용기 내어 다가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 인숙은 고개를 돌리더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저를 보지 못한 척하며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어요. 원망보다 서운함보다 그 외면이 너무도 낯설었어요. 한참 후에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사람은 상황이 힘들수록 본색이 드러나. 나한텐 그걸로 충분했어. 그 한마디가 뼛속 깊이 박혔어요. 내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누가 내 얘기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더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어요. 나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시장에서 노점도 해봤어요. 손은 물에 불고 허리는 굽고 무릎은 자주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 돈은 내가 믿음으로 빌린 돈이니까. 갚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다 갚았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마지막 입금 날엔 편지 한 장도 함께 보냈어요. 이제야 다 갚았어. 늦었지만 고맙고 미안해. 답장은 역시 오지 않았어요. 이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엔 침묵만 남아요. 그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울려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 웃음 하나.
그 모든 것이 그립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짓고 혼자 걷고 혼자 살아가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 이 마음속에 물어봐요. 그날 내가 식당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 친구였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어요. 이미 아무도 없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공허했어요. 돈은 사라졌지만 사람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저마다 살기 바빠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고 주말마다 반찬을 싸다 날라주던 친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인숙과 나눈 시간들은 꿈처럼 멀어졌어요. 예전엔 어떤 노래를 들어도 어떤 길을 걸어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흐릿해져 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죠. 가장 가까웠던 얼굴이 제일 먼저 잊히는 법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이 제게 묻기도 해요. 그 돈 결국 다 갚았어요? 하고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아요. 설명해봐야. 그건 제 마음속 일일 뿐이니까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직도 그 애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느꼈는데 그 애가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한때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날 마트 앞에서 저를 모른 척 지나간 인숙의 뒷모습조차 이상하게도 지금은 미운 기억보다는 안쓰러운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그 애도 어쩌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정도 결국 사람 따라 끝나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그 말을 들은 것도 한참 후였어요. 다른 친구를 통해 흘러들었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정이라는 게 함께한 시간보다 한 번의 시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저도 알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닿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동안 나를 버텨준 건 그 애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흐려졌어요. 그 애를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그 애와 함께 웃던 시간들을 기억에서 밀어내려고 애써도 가끔씩은 문득 생각나요. 우리 둘이 먹던 국밥 한 그릇, 비 오는 날 나눴던 우산, 명절 전날 서로 챙겨주던 반찬, 그리고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그 웃음소리.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저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처럼 남았어요. 교훈이라면 그런 거예요. 우정도, 사랑도, 믿음도. 때로는 다 지키려고 해도 하나쯤은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전부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저는 이제 조용히 살아가요. 남은 삶은 조금 더 단단하게 기대지 않고 다시는 누군가의 호의에 너무 기대지 않기로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먼저 꺼내지 않기로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뒤늦게나마 배운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비슷한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